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서쪽 지역의 폭염이 심해지면서 폭염 중대경보가 사실상 수도권의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청양에도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이 폭염과 호우 그리고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난 양상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극한 더위가 멈출 줄 모르는군요. 네, 오늘도 수도권과 전남, 광주 등 서쪽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됩니다. 연이틀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서울의 경우 오늘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기 안산 등 수도권 곳곳이 39도, 전북 전주는 38도까지 치솟습니다. 폭염특보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광명과 연천, 포천, 가평군, 화성, 양평, 충남 청양, 인천 남부로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충청권에서도 처음으로 중대경보가 나왔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서쪽을 중심으로 오존도 나쁨 수준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곳곳에 5에서 20mm 소나기가 올 수도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변수인데 다음 주 중국으로 상륙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강화하면서 폭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폭염이 재난 사태로 가고 있는데 기상청이 지난달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죠? 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7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중부에는 장맛비가 이어진 데 반해 영남은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과 역대급 가뭄이 겹친 극한 7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장마철 강수량은 68mm로 평년의 20% 수준에 그쳐 기후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또 대구와 구미, 밀양 등 영남 곳곳에서는 한 달의 절반 이상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9.71로 평년의 3.5배에 달하며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 변동성이 커지고 폭염, 호우, 가뭄 등 여러 극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서울은 오늘 39도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 행동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승훈 기자.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폭염 피해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중대본의 공식 집계 상황은요. 오전 9시가 기준입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에 215개 구역입니다. 특히 서울과 전남, 광주 등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또 부산, 대구, 인천 등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86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2,221명, 누적 사망자 역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 등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가금류 17,000여 마리 등 가축이 더위에 폐사했고요. 16만 마리에 달하는 양식어류 피해도 역시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피해는 가축 55만 마리, 또 양식어류 36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네, 온열 질환자가 많아지고 또 양식장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죠? 네, 현재 재난 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요.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농식품부와 기후,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지금 현재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 16개 시도에서 4,200여 명의 직원들이 현재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남부권에는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급파하는 등 특보가 발령된 16개 시도의 관리관을 추가로 파견해서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뿐 아니라 가뭄에도 대비하는 상황이라 이곳 중대본은 긴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위를 피해서 바다와 강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안전사고 등에도 역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무엇보다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위를 참아내기보다는 주변의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이번 폭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손님 발길까지 끊기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생식물이 하천을 뒤덮는가 하면 녹조 대응도 비상인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광장시장에 배민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배 기자, 그곳 폭염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겠지만 이곳 광장시장은 대부분 노점 상인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고 일부 노점상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 상인들 역시 무더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지붕이 햇볕은 막아주고 있지만 열기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저희 YTN 취재진도 오전 8시부터 이곳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더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에어컨이 있는 실내 점포들 상황은 조금 낫지만 이 노점상의 경우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떡볶이나 빈대떡처럼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상인들의 경우 더위에 더 힘들어 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올여름이 제일 덥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물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엄청 여기에 땀띠. 네, 선풍기를 틀어놓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상인은 노점 상인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보니 너무 더운 기간에는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장사라도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곳 광장시장을 저도 굉장히 자주 찾아봤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파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장사라도 잘 되면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을 텐데 이렇듯 손님들 발길마저 줄어들며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원한 음료나 실내 매장으로 향하지 노점에 앉아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훨씬 즐거워요. 휴가철이고 날씨가 덥고 그래서 확실히 좀 덜 나와요. 손님이 좀 있으면 더워도 좀 덜 힘들고 그럴 텐데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영업을 쉬지 못하는 상인들도 많았는데요. 상인들은 올여름이 유독 덥고 힘들다며 얼른 날씨가 시원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하천도 몸살입니다. 전남 나주 지석천에 오선열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오 기자, 지금 뒷모습은 마치 잔디밭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수생식물이 물가를 뒤덮은 거라고요.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수면이 온통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녹조처럼 보이는데요. 개구리밥이라 불리는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룬 모습입니다. 하천 양쪽 끝 가장자리부터 중간 지점까지 전부 작은 잎 모양의 개구리밥이 뒤덮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 일대를 돌아보니 초록빛으로 물든 구간이 2km에 달했습니다. 개구리밥은 보통 유속이 느린 곳에서 봄부터 번식을 시작해 여름철에 증식하는데요. 최근 극심한 폭염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번식했습니다. 개구리밥이 유해 식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을 광범위하게 덮게 되면 햇빛이 물속까지 닿지 못하고 다른 수생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또 대규모로 고사할 경우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걷어내줘야 합니다. 이곳 지석천의 물은 영산강으로 향하는데요. 연일 뜨거운 날씨에 영산강의 유해 남조류로 많이 증가하면서 녹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영산강 하류 2개 보의 수문을 동시 개막했는데요. 승천보는 영농활동을 고려해 수위를 최대 5m까지 낮출 예정이고요. 죽산보는 0.75m까지 낮춰 유속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기후에너지부는 영산강 수문 개방 전후로 환경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폭염으로 상인들은 물론 하천 등 우리 자연도 비상사태인데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배민혁, 오선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곳곳에서 가뭄도 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유럽과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이례적인 여름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혜연 기상재난 전문기자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산림재난 환경연구부장과 심각한 한반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하면 이제 서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서울 몇 맞습니다. 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네, 우선 조금 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1도 더 예보를 좀 강화해서 39도로 지금 예보가 39도. 됐습니다. 예. 네네. 예, 어제 지금 서울 전역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일단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뭐 전국에서 수도권이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재난 수준의 더위가 남부에서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연일 36도를 웃돌면서 최고 기온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는 39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보 자체를 기상청에서 강화를 해서 예. 11시 예보에서 서울이 지금 39도로 예보가 됐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인 이 39.6도가 역대 최고 기온인데 이 기온도 경신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9도 이상 유지될 때 발령이 되는 최고 특보 단계죠.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야외 활동을 일단 중단을 하시고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특히 어제 정말 더웠는데 폭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 그대로 뭐 이상 기후를 넘어서 기후 위기 그리고 기후 재난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음을 좀 보여주는 지표들이 올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일 기준으로 해서요. 전국적인 열대야 일수가 이미 역대 1위 수준이고요. 네. 폭염이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폭염 일수도 3일 기준으로 12.2일입니다. 역대 4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염 순위가 점점 앞으로 좀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평균 기온을 보시면 지금 올해가 24.8도 역대 2위 수준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 밤낮 없는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 같은 더위가 지금 이 상공을 덮고 있는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돔이라고 하죠. 상공을 좀 뜨거운 공기가 지금 감싸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점점 축적되고 있는 열기도 좀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곳곳에서 저수지와 이 댐이 좀 마르고 또 농작물도 마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좀 계속해서 열기가 쌓이면서 해수온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밤 더위로 이어지고 또 바다 고수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다발로 이런 현상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1차 피해 또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을 하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더위와 가뭄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녹조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앞서 저희 취재진이 좀 전해드렸지만 영산강 쪽으로는 최근 개구리밥도 지금 보신 것처럼 엄청 심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영상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치 녹색 좀 양탄자가 깔린 듯이 영산강 줄기를 따라서 온통 녹색 개구리밥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짙은 이 강물 빛이 좀 대비가 돼서 얼룩덜룩한 마치 무슨 군복 무늬 같기도 하죠. 예. 네, 개구리밥이 좀 군락을 이루면서 덩어리를 지면서 넓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잔디가 깔린 듯한 그런 네, 모습인데 맞습니다. 폭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을 했고 예. 또 맑은 날씨가 지속됐기 때문에 광합성에 유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량이 줄어들면서 유속이 늦어져서 물이 정체가 됐기 때문에 대규모로 증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뭐 산림도 비상이라고 하던데요. 당장 8월에 전국적으로 산불 관련한 위험도가 역대급으로 분석됐다 그러는데 이걸 좀 데이터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산불 발생 위험을 저희가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과거 39년 내 역대 2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높은데요. 올해 지금 7월부터 어제까지 10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예. 대부분 다 영남 중에, 그러니까 8건이 영남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여름으로 인해서 그 폭염 건조와 산불이 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이제 유럽과는 달리 예. 상대 습도가 좀 높아서 산불이 발생을 하더라도 확산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산불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여름인 것 같고 문제는 연쇄적 재난이라 그래서 또 태풍 그 경로에 따라서는 또 산사태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산불은 산불로서 끝나지 않고 네. 산사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장기 기후를 좀 분석을 해보면 비가 한 번 내릴 때 집중해서 내리는 송고토우라는 그런 표현까지 예. 지금 쓰고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즉 이제 산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기준이 넘는 날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99년까지는 1년에 32일 정도였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42일로 10일이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100mm, 이것도 역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기준인데요. 그것도 19일에서 최근에는 24일까지 5일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건강한 숲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더라도 나무나 잎, 그다음에 낙엽층에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데 이 산불이 나면 그게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빗물이 곧바로 이제 토양을 때리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침식이 더 많이 이렇게 나게 되고요. 또 산불이 나면은 그 위에 이제 발수층이라는 물에 스며들지 못하는 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오면 지표면을 따르고 흐르면서 속도가 더 강해지고 에너지가 더 증폭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흙을 쓸려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불 후에는 침식량이 수십 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 지금 네. 연구부장이 언급해 주신 이 복합재난 상황은 이미 뭐 앞서 해외에서도 심각한 화두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이 그리스 등지에서 나타났는데 40도가 넘는 이 폭염 속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면서 수십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이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네. 유럽은 이 극심한 이 열돔 현상 때문에 이 가뭄이 겹치면서 이제 메마른 현상이 나타났고 초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전국적인 극한 더위가 현재 유럽과 우리나라가 매우 닮았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지금 영남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 7월달 1개월 누적 강수량 같은 경우가 평년의 20%대 정도거든요. 역대 53년 만에 최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 불씨만 닿으면 큰 불로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뭐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여름 산불 위험 우리나라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폭염하고 가뭄이 산불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산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나라들의 지금 공통점은 높은 온도하고 낮은 상대 습도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건의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기상 상황도 40도가 넘는 그런 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풍속이 27m, 그러니까 초속 27m가 넘어서 진화 헬기가 잘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난 산불로 지금 13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불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8월에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전까지는 연평균 한 건도 거의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8.2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도 3.8건이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름 산불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상황을 뭐 어떻게 뭐 대응하느냐, 대비하느냐일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지금 그 산림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그러니까 비교적 산불에 안전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방 체계와 진화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도 병행 중입니다. 근원적인 방법은 산불이 나더라도 탈물질을 좀 많이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이나 문화재, 기관시설 주변에는 연료가 많은 곳에는 숙박부기를 통해서 연료 물질을 좀 줄여서 산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좀 줄여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산불 또 이어서 산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런 그 불씨를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좀 폭염의 기세가 꺾여야 될 텐데 언제쯤 꺾일까요? 우선 이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는 앞으로 한 사흘 정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주말 이후에 기온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35도 안팎의 이제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좀 태풍이 일본 남쪽으로 이동해서 동풍이 서쪽 그 산맥을 넘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9도 안팎의 고온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폭염 중대 경보 지역도 더 확대할 수 있어서 이 폭염 경보 지역도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긴 하겠지만요, 이 동풍이 산맥을 넘어서 영향을 주는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온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호우가 또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북상하는 태풍도 좀 걱정인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풍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좀 중국을 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남은 비구름이 또 일부 모델에서는 서해로 진출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화면 좀 보실까요? 네, 기상청 사이트인데요. 현재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이 중국 남쪽으로 지금 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상황이 지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다음 주 초반 상황인데요. 지금 영향 반경이 무척 넓습니다. 그래서 중국 남쪽으로 태풍이 상륙을 하기 전에 이미 태풍 영향 반경에 제주도와 남쪽 해상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모든 그 모델에서 중국 남쪽으로 태풍이 지금 상륙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일부 모델이 태풍이 약화한 뒤에 남은 비구름이 이 서해상으로 향할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바위처럼 남은 그 열대 저압부나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비구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에 이 폭염 뒤에 또 비구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폭염 뒤 호우 가능성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는 서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서쪽 지역이 펄펄 끓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은데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훈 기상재난 전문기자,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3%대 상승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 상승폭은 더 확대되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죠? 네, 오늘 코스피는 3.85% 오른 6,603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욱 키워서 장중 4%대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 또 장중 6,674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승세에 오늘 오전 9시 24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밤사이 상승한 미국 증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유가 급락과 금리 하락 등의 환경 속에서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중심의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강세로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5만 4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3%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DR이 급등했던 SK하이닉스는 169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해 6%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82% 오른 795로 출발했고 장중 80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20분쯤에는 1,423.1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2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 합의 기대감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 상원유도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87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주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을 넘긴 했지만 마침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검사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한국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없는 또 법상식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럼 이거 신청하는 것도 변호사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 당연히 무조건 나라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국선 변호인입니다. 국선 변호사. 바로 국선 변호인입니다. 국선 변호사.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백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줄여달라고 백 쓸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재판하면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형소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을 넘은 날 법무부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까? 나는 반대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게 예. 그 작정하고 했던 말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그 법률계에 있는 분들 대법관 추천위에서 만났으면 이제 판사들일 것 같아요. 네. 그분들과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최종적으로 보안사건 폐지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끊임없이 입법부에 읍소를 했던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조금 피력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보안사건을 놓고서는 이거를 일부 한시적으로 1년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예. 그게 따지고 보면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 1년간은 한번 돌이켜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 보안사건이 예를 들어서 검찰, 이 공소청에 있을 때 이게 악용이 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폐지를 가도 됐을 텐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이제 뒷감당이 우려스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 막상 이게 정치적으로는 기소, 수사, 분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개혁이 완전히 검찰에게 수사권을 다 뺏었어요. 예. 근데 우리 진영 내에서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검찰이 완전히 이제 수사권을 놓았어. 꿈도 못 꿀 거야까진 좋은데 이제 당사자인 국민들, 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게 복구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 입법을 다시 바꿀 겁니까? 이미 피해는 발생했죠. 그래서 저는 사법체계의 큰 틀 안에서 범인들을 잡고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억울한 피해자 한 명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법체제의 근간이라서 저는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이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정성호 장관 발언하는 그 장면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이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알리바이를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럴 때 과연 누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될 텐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지금 싱크에 나오는 저 장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토론할 때 저희 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의원들을 향해서 잘했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내용도 언론 보도에 이제 나왔던 적이 있고요. 또 장관직 사퇴까지도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 향후에 본인께서는 최소한 양심적으로 이렇게 행동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다 이제 판사도 수사를 해야 된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언론사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이걸 확인한 건 저희도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인 거고 사의 표명을 해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잘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표 반려된 겁니까? 반려됐다고 봐야죠. 예. 제가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 가고 나서 사의 표명을 국회 와서도 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사의 표명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유인즉슨 지금 법무부 장관을 딱히 정성호 장관만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예. 두 번째는 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10월 2일이면은 검찰이 완전히 사라지고 중수청 공소청의 새로운 사법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다 지켜보고 말하자면 가운데서 컨트롤했던 장관이 이거를 시행하지도 않고 떠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건 최소한 진수를 한다고 하죠. 배를 처음에 물에 띄우듯이 이 공소청, 중수청에 대한 사법체제는 이 정성호 장관 체제 내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대통령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사의를 한다 하더라도 몸이 안 좋으시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렇죠. 몸이 안 좋대요, 진짜로. 예. 근데 저는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죠. 예. 그래서 저는 걱정되니까. 그렇죠. 예. 뒷감당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집권 여당이 정말 이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더 큰 것 같아요. 5선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친명이 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도부에서 그리고 당의 민주당의 161명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이제 건강이 안 좋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제 웃으면서 잘 버티세요라고 했다는 건 좀 미안함도 좀 묻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미안함도 있고 아마 두 분의 친분 관계가 꽤 인간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국무회의 중간에는 좀 버티세요 했지만 따로 다른 공간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아마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조금만 더 참아달라.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정성호 장관의 우려 자체가 현실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집권 여당도 이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이다 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보완책을 자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제2의 장윤기 사건 같은 게 계속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뭐 마스코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윤기 사건처럼 연루되어서 암장하고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면 어떻게 이게 모든 사람의 걱정이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작은 데서 그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우선 범죄 현장을 갔어요. 갔을 때 이 바디캠 같은 거를 달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쫙 다 그 영상을 녹화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게 영상에 다 담아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번씩 수사받잖아요. 경찰과 검찰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피의자면은 빠르게 기소받아서 판사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실제로 형벌을 받거나 예.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피의자 신문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인권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2번씩 수사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서 케이블 타이조차 놓친 경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바디캠을 장착해서 현장을 다 찍어두면 이거 놓칠 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보완책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 말을 듣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안심하실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당황하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저는 2번 수사를 받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령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로 수사를 한 번만 받으면 기소되면 재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닐 때 보완적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재판까지 안 가고 멈출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완 수사권에 있었던 것인데 예.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같고요. 가령 저만 해도 그래요. 물론 정말 황당함 그리고 정말 억울한 범죄를 당하신 분하고 제가 비교되기 좀 그렇지만 저도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생각했었는데 검찰로 송치했었는데 검찰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다시 돌려보내서 보완 수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재판 안 갔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때 검찰이 이제 봤었던 거는 경찰이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범죄 상황의 의혹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보완 수사권 폐지가 결과적으로 정말 신장식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로 경찰 수사에서 낙인 찍히거나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지금 밀어붙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모든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경찰이 이제 불송치를 했을 때 피해자가 다시 수사해달라 이의 제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법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또 변호사 이것도 사야 되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 했더니 국선 변호인 얘기를 했어요. 이건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국선 변호인이 있어요. 예. 그렇게 돈이 없는 서민들이 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면 이게 나라에서 그 변호업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좀 죄송한 말입니다. 국선 변호인들에게는 예. 유명무실해요. 예.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법률 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실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서영교 위원장이 말하는 형사법상의 변호사 부담이 우려되면 국선 변호인에 대한 제도를 조금 더 보완책으로 내놓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을 얘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 안심책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 공소청, 주소청 나눠서 한국판 FBI가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신장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피해자 얘기 왜 합니까? 이거 피해자는 잠정적 가해자잖아요. 예. 피해자라는 건 상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 얘기를 하자고 피의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진보 진영 내에서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생겼어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면 네. 피의자 중심의 안심책들을 연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바디캠 이런 걸로는 그 반박이 안 된다. 이게 바디캠이라는 거는 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바디캠 달고 다니라는 소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답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체제 자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수고로움을, 억울함을 덜 당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만들려고 우리가 세금 내고 국민들이 말하자면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바디캠 얘기해버리면 잘 홍보를 하시다가 갑자기 3,000%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영구 위원장님 이번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피해자 안심 위주의 대안책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거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게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됐다고 모든 국민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려들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바디캠, 네, 신장식 의원의 피의자 2번 수사 안 받고 빨리 끝난다. 예. 피해자가 2번 안 받고 2번, 나중에 3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만에 예. 하나 그 피해자가 예. 제대로 수사를 못 받아서 빠져나가면
그 상대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국민들을 그냥 쉽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예. 뭐 진보 진영 쪽에 있어도 이 부분의 홍보 방식은 좀 꽤나 잘못된 것 같다. 어쨌든 뭐 바디캠만 얘기한 건 아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YTN의 잠시 뒤에 이어지는 2PM 뉴스에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출연을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어제 뭐 한동훈 의원이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도 이제 만나서 간담회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더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 특히 서영교 의원께서 물론 방송에 나와서 본인 어떤 그런 걸 홍보하시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예.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이 피해자,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보안수사권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성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통과되고 부작용 발생하면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남겨놨거든요. 그건 어떤 포석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성호 예. 법무부 장관이 오죽 속상했으면 예.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 입법의 부작용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책임져라 그 얘기거든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비슷한 걸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 번 읍소했죠. 보안수사권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숙고해 주십시오를 여러 차례 집권여당 민주당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부 강경파 의원들 또 전임 지도부였죠. 정청래 전 지도부가 이걸 완전히 걷어찼잖아요. 예. 결국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그 개인적인 심정 같아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들은 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형사소송법 앞에다 김용민법, 정청래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 만한의 국민들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분들은 차기 공천에서 마이너스 30% 예. 감점을 주는 그런 책임감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하고 싶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이번에 집권여당의 형사소송법의 통과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전한 불만과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형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이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또 어떤 여파가 될지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네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실제로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저를 지지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모든 언론이 타 후보를 뭐 지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직, 뭐 국회의원, 방송 패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대 0이지 않습니까? 저를 옹호해주는 방송 패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주 만약에 이 박빙 추세 이어지면 호남이 확 뒤집어집니다. 어제 박선원, 김용 그리고 서미아 후보까지도 그 이야기한 것 같던데 마지막 날 투표 못한 권리당원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투표 쿠데타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상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그렇게 1인 1표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한 만큼 그러한 미투표한 그런 사람들을 총력으로 마지막에 모아서 기회를 한번 주는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서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투표용지 부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대한 참여권, 투표권의 침해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민주당이 물론 기회를 줬지만 한번 우리도 시스템이 한번 중단돼서 어디 투표였던가? 충청에서 좀 몇 시간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시스템이. 네, 정청래 후보 이런 토로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이 너무 여론이 좀 한쪽 편만 든다.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한 여론 지형이다라는 거고 방송 패널은 10대 0이다. 다 김민석 후보 편이다. 이런 토로를 했는데 서영주 소장님, 정청래 후보가 좀 섭섭해할 것 같은데 서영주 소장님한테도. 그 제가 10대 0 중에 10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정청래 후보 제가 좀 칭찬하려고 눈시껏 찾아보는데 별로 없어요. 찾아보신 건 맞아요? 많이 찾아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그래도 칭찬해줬던 거는 지난 1년간
그래도 개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고민을 하고 속도전을 냈던 속도에 있어서는 칭찬한다. 그리고 1년간 다 못한 건 아니고 공과가 있을 거 아니냐 했을 때 틀림없이 정청래 후보에도 공헌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건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6.3 지방선거 이후의 태도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의 태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정청래 후보의 말을 저는 시작으로 눈시껏 찾아봐도 잘한 게 없어요. 6.3 지방선거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사람 친천구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6.3 지방선거는 뼈아픈 패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왜 대통령한테 딴지를 걸어요? 지방선거에 대한 규정 자체도 대통령이 틀려서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앞서 우리가 주재했던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렇게 대통령이 읍소를 해도 무시해버렸고 정성호 장관이 찾아와도 무시해버렸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라고 봤을 땐 본인의 전당대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정청래 후보가 연임을 도전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잘했다고 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운하시더라도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10대 0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거는 대통령과 맞서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소영주 소장이 뭐 김민석 후보를 송영길 후보를 좋아서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칭찬한 적도 없어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했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연임 도전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니까 연임 도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인데 사사건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하니까 거기에 친천기 후보들 어떻게 해요. 국민들 보기에도 볼썽사나운 모습들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운해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보다 객관적인 분석은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좀 여론 지형 자체를 그렇게 좀 조직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나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만을 가질만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서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여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있는 당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당의 당원분들은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하고 맞서 싸우는 듯한 느낌의 가진 후보하고 어떤 전당대회를 치를 때 당연히 대통령에 힘 실어줄 수 있는 후보를 밀게 될 수밖에 없는 여당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서운한 감정들 느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 들고 근데 또 그걸 본인께서 자초하신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이 추가 투표 논란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축구를 하다가 축구 선수들이 후반 끝나고 우리 20분 더 하자고 축구 경기 중에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 룰을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사전에 선수들 간에 같이 합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경기라든지 투표가 진행 중에 룰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은 물론 합의가 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에 다 모두가 하자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상관없는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후보도 있을 거고 그걸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올공심의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비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1인 1표제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당원 주권 1인 1표. 그러니까 대의원도 이제 한 표 예전에는 17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한 표가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정청래 지도부는 1인 1표제가 본인의 성과입니다. 그러면은 1인 1표제를 좀 많은 우리 당원들이 좀 그 효능감 있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은 방송사나 라디오 뭐 방송사도 청취율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청취율 조사를요. 방송을 하기 전에 그냥 투표를 해요. 방송을 안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위가 다 정해지고 투표를 한 다음에 방송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지냐면 온라인 투표, NS 투표한 다음에 합동 연설회를 합니다.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투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요. 근데 그건 미리 정한 거잖아요. 근데 정했는데 이 자체가 너무나 이게 모순된다는 거죠. 합동 연설회를 통해서 어떤 당원들은 그 후보의 정견 발표를 보고 아 내가 A라는 후보를 찍고 싶은데 이 사람 B라는 후보가 훌륭한데 비전이 더 좋은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투표를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이 민주주의 투표 방식에는 어긋나는 네. 기준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미 시행된 것들은 진행을 하되 마지막 날에 자발 ARS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열어놓고 나서 예. 당원들 중에 1일, 2일 합동연설에 뭐 8일, 9일 합동연설에 15, 16 합동연설을 6개를 보고 나서 예.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하셔라. 라는 것들 저는 이게 당원 주권에 좀 부합되지 않냐. 이거는 당에서 좀 한번 예.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의미는 있지만 또 뭐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화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청래 후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과의 이른바 볼콕 영상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이지은 위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무슨 저런 철없는 짓거리야. 아니면 뭐 저렇게 엄숙한 전당대회에서 무슨 저런 장난질을 치고 있어라고 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시면요. 저는 그건 참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는 고소합니다. 네. 네. 그거는 저에 대한 모욕이고요. 그 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댓글 이런 거 다 캡처할 거거든요. 고소한다고 하시니까 말은 좀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볼콕이라는 게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선 잘 나오지 않는 행동인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친근함의 표시냐 아니면 뭐 부적절한 행동이냐 MZ세대 김용태 의원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MZ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예. 이게 민주당 문화인가? 문화요? 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예. 저희 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대표 후보들한테 이렇게 볼콕하고 이런 거를 할 수도 없고 예. 할 상상도 못하고 누가 김용태 의원한테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쁠 저희 것 보수 같아요? 정당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뭐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상식과 비상식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예. 생각합니다. 저 맥락을 모르는 분은 이지은 위원장이랑 뭐 어떤 뭐 정치적 관계가 어떤 관계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영주 아무래도 이제 소장님께서. 마포갑을 이 같은 지역구에서 예. 활동을 하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위원장을 배지를 달고 있는 지역위원장이고 원외위원장이 이제 이지은 위원장이겠죠. 그리고 두 분이 친하기 때문에 아마 대변인 역할도 정청래 지도부에서 맡았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지은 그 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교하면서 예. 대변인에서 해촉됐죠. 근데 저는 사실상 보면 민망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료화면이 나와버렸어요. 예. 사실 민주당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어른스럽지 못했고 부적절했다. 동료에도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민주당의 문화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둘러싸이는 강남 일대는 펄펄 끓는 열섬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면 온도를 재보니까 40도를 훌쩍 넘었는데요.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에 든 음료의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이 밀집한 강남역은 찜통이 됐습니다. 건물이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없고 좀 훅훅 찌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숨이 막힐 듯한 온도의 무용지물입니다. 시원하게 쐬려고 들고 나온 거긴 한데 밖에 대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까지 겹친 탓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옵니다. 지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40도가 넘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평일 낮에도 청계천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시원함은 잠시뿐입니다. 여기서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사막 더위 같아요, 여기는. 뜨거운 열기가 모인 도심 속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쪽방촌 주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지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쭉 걸어 들어가니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내부는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한 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해 이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처럼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샤워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주거 이전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또 300~400도 보증금 걸고 들어가려니까 돈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되면은 이제 철거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더위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얼음물도 마실 수 있어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무더위 쉼터가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에는 좀 동료들도 있고 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대전시는 제9호기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지급했습니다.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져 얼음물과 손선풍기, 즉석식품 등 폭염 대비 물품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빨리 무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고된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계속 나오는데 폭염 현장을 다녀온 사회부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영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뭐 서울이 40도 가까이 그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영등포 공구거리에 다녀왔는데 어느 정도 더웠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한 8시간 정도 서울 영등포 공구거리 하루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흡사 사우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인들은 땀을 뚝뚝 흘리면서 야외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볕 아래 작업 도구가 놓여 있어서 직접 만져보기도 했는데요. 쇠로 만들어져서 맨손으로 잡으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이 땡볕 아래서 야외 작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더위를 좀 이기는 방법들이 있었나요? 예, 상인들이 이제 대부분 개방된 공간에서 부품 제조나 조립, 수리, 판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얼음물을 많이 마시는 건 이제 당연하고 땀에 젖은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다는 상인도 여럿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헤어밴드를 찬 상인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염분을 보충하려고 소금을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1시간 일하다 보니까 땀이 흠뻑 빼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다 이제 갈아서 입고 하루에 한 2~3벌 정도? 물은 뭐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종종 먹고요. 예, 뭐 염분이 부족하니까 뭐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올해가 좀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불로다가 하는 작업은 안 하고 그걸 피해서 있다가
그 이제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네, 상인들은 더위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줄어드니 관련 주문도 줄고 거리를 찾는 손님 발길도 뜸해졌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인터뷰 들어보니까 하루에 막 두세 번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더운데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하지만 또 이제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요즘 참 힘든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제 한낮 서울 주택가에서 이제 30대 우편 집회원이 온열 질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예. 당시 체온을 측정해봤더니 37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경기 양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를 배달하던 50대 노동자도 열 탈진 증상으로 쓰러져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도 걱정인데요. 충북 청주에서는 90대 농민이, 음성에서는 농약 살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다가 또는 끊는 직후에 숨져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데 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진행이 되는 야구 경기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요. 네, 먼저 어제 인천에서 열렸던 SSG와 LG 경기에서 관중 25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습니다. 네. 한 남성은 쓰러져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선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부산에서 롯데 황성빈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었고요. 포수 손성빈도 미열과 구토 증세로 교체됐습니다. 결국 KBO는 폭염 중대경보 시 경기 취소 등 폭염 단계별 운영 방침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어제 잠실과 전남, 광주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는 폭염 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폭염 경보가 발효됐던 경기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야구부 간 연습 경기가 2시간 넘게 강행된 겁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초등학생 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폭염 시 경기 중단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연습 경기는 학교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 협회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장 보니까 이제 관중이 또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여름철에 특히 더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폭염이 좀 심해지면서 최근에 온열 질환자 급증하고 있잖아요. 추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그제 하루만 186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2명이 숨졌는데요. 전북 완주에서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된 90대 남성과 80대 남성과 텃밭에 쓰러졌다가 치료 중 숨진 90대 여성입니다. 그제까지 올여름 누적 환자 수를 보면 2,221명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3.8%를 차지하는데 발생 장소를 보면 논밭과 작업장, 길가, 운동장 등 실외가 78.3%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그 길에 있는 거리 온도도 직접 재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도심 노면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고층 빌딩이 많은 서울 광화문은 살수 작업이 계속되는데도 지면 온도가 50도에 가까웠습니다. 50도요. 비슷한 환경인 서울 강남 일대도 지면 온도는 40도를 넘었고요.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산 산책로는 33.6도까지 떨어져서 녹지나 그늘 여부에 따라 온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네. 당분간 이런 극한 더위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정전 사고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며칠간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밤만 해도 인천 효성동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서 370여 세대가 찜통더위 속 밤잠을 설쳤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차량에서 더위를 피하거나 손 부채질을 하며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1,800여 세대와 충남 천안 신방동 800여 세대 아파트에서도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열대야 속 밤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야외 수영장으로 향하거나 영화관, 복합 쇼핑몰로 피서를 떠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제 무더위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환경관리원들도 폭염 속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취재진이 오늘 오전 쓰레기 수거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현장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네, 뒤로 지금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좀 보이는데 지금은 수거 작업이 모두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쓰레기 수거 작업은 오전 11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쓰레기들이 이곳 자원회수 시설로 옮겨져 태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수원 연무동 일대에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환경관리원을 따라다녔습니다. 주택가 특성상 집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골목도 비좁아서 환경관리원들이 일일이 다니며 봉투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길도 있어서 깊숙한 골목을 한참 들어간 뒤 봉투를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은 오늘 오전에만 수원 연무동 등 3개 동에서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네,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 환경관리원들도 굉장히 더웠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전인 새벽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했지만 환경관리원들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에도 땀방울이 가득했습니다. 작업 현장인 골목 대부분에 그늘이 없었고 아스팔트도 햇빛에 달궈져 뜨거웠는데 관리원들은 그곳을 계속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수거 차량에서도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안전모와 장갑까지 착용하다 보니 쉽사리 열을 식히기 어렵다고 환경관리원들은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헬멧하고 이런 안정장비 착용하면 그냥 땀이 막 저절로 흘릴 정도로 되게 더워요. 그냥 체감온도로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수원시에서는 하루 평균 쓰레기가 400톤가량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악취와 위생 문제가 있어 수거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해서 충분히 쉬기도 어렵고 관리원들은 중간중간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힐 뿐입니다.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환경관리원들의 도로 위 사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2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압수수색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아침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을 40명 정도 투입했고 압수수색 영장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앞서 자체 감사 당시 행사 기획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나 프로모션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사 외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와 세부 압수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거죠?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의 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당시 계엄군의 전차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동남아시아 단속을 피해서 중앙아시아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이 한 카자흐 합동작전으로 검거돼 국내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 당국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 14명을 검거하고 국내 체류 조직원 5명도 동시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원들은 정보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스스로 고립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으로 우리 국민 16명에게 최소 6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북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나무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탄 4명 가운데 조수석에 탄 남성 1명이 숨졌고
운전자 19살 A씨 등 나머지 탑승자들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에서는 때 아닌 실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법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당사자들은 사과를 했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서범수 의원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국회에서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일찌감치 나와 있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근처에 앉은 같은 당 진종호 의원과 담소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네, 짧은 발언이었는데 이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당사자인 서범수 의원은 직후에 SNS를 통해 실언이었고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대화 당사자인 진종호 의원도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후에 상황을 전해들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폐지로 국민에게 지옥도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토론의 본질이 흐려지지는 않았으면 한다. 굳이 사과받을 필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 서범수 의원은 SNS에서 오늘 아침에 피해자의 전화로 재차 사과했고 피해자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이라면서 그간 피해자의 상처를 정치적인 소재로 소비해온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고요. 국민의힘도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면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간에 추가 투표 공방이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제기한 추가 투표가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용 그리고 서미화 후보 등이 합동연설회 이전에 권리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나온 주장인데요.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이를 투표 쿠데타에 비유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정 후보는 그런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역사상 없었다. 기권도 의사표시라고 반박한 겁니다. 김민석 후보와의 1%포인트 전후로 초박빙 구도 속에 룰 하나하나가 더욱 민감해지는 상황인데요. 당 선관위 신고로도 이어진 이른바 홀짝 투표와 현수막 논란의 경우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되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과거 계엄 국면에서도 침묵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선명성을 틈새 부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3파전 당권 주자들의 2차 TV토론회가 열리는데 당정 관계부터 현안인 세제 개편안까지 여러 주제가 거론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계절이 시작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윤리위 회의가 언제 열리나요? 네, 이번 주에 윤리위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틀 뒤인 금요일로 전망이 되는데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조경태 의원, 그리고 지방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호 의원,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 모두 당 안팎에서는 중징계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 일부 위원들이 징계 기준을 놓고 꾸준히 반발하고 있어서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정당성 논란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징계 당사자인 조경태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그간의 징계 내용과 방향을 외부인과 상의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공정성을 잃은 윤리위가 즉각 해산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최근 경계 근무 중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던 육군 1군단이 소총 같은 개인 화기에도 삽탄 없이 근무를 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방 지역에서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지만 1군단은 수년 전부터 GP, GOP 경계 작전 시 장병들이 전투조끼에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과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등 업무 보고에서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비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는 건데 국방은 그렇지가 않다며 작은 빈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인력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수청은 기존의 검찰 인력 유치를 위해 내년 4월까지만 적용되는 임용 특례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임용 설명회가 오늘부터 진행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수청 수비단은 오늘 오전 부산 고검과 지검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광주와 창원에서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설명회는 약 40분 동안 조직과 인사 등을 알리고 이어서 40분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단은 오늘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대검찰청을 비롯한 다른 전국 검찰청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다만 곧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설명회는 전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준비단은 모레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9월 말까지 마치고 중수청이 개청하는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인력 유치를 위한 유인책도 제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중수청 준비단은 인력 확보를 위해 개청 초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현직 검사 중 10년 미만은 4급, 10년 이상은 3급, 차부장급은 2급, 지검장급 1급으로 시험 없이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이들의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수준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했을 때 4급으로의 사실상 직급 하향인데다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는 구조라 꺼려진다는 겁니다. 다만 임용을 꺼렸던 이전의 기류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기점으로 일단 설명회는 들어보자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준비단은 외부 인력 충원은 검찰청 인력의 지원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결국 기존 검찰을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지가 개청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72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10월에 출범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산 변호사, 오윤성 춘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 수사권 없어진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경찰 수사가 이제 뭐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피해자 이의 신청하는 데 있어서 예. 변호사 없이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어떤 주장과 다른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할 때는 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요. 뭐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랄지 사실을 오인했다랄지 아니면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을 판단을 안 했다랄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어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치를 해야지 이의 신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경찰은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한 4줄, 5줄로 그냥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랄지 이걸 비교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걸 피해자가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뭐 전에는 고소고발한 사람이 누구나 이의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예. 이제 피해자에 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신청에 어떤 자격도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의 신청에서 결과적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 이의 신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비법률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이의 신청이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또 이전에는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또 고소고발에 이의 신청하면 검찰이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장유기 사건 같은 걸 보면요. 예. 잘못 송치를 하잖아요. 네. 적용법조 잘못해서. 그런데 이건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경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용법조 잘못됐다고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기소가 불송치가 아니고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예. 그런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용법조도 바꿀 수 있었고 증거도 새로 수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불송치 사건만 있어서 피해자의 어떤 피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죄가 인정된다는 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 하더라도 적용법조를 피해자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형량이 낮은 거랄지 아니면 여러 사건 중에서 일부에서 불송치한다고 일부는 기소하는 경우는 또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말씀해 주신 우려 때문에 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선 변호사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냈는데 이건 현실적인 대안이 되나요? 아니 서영교 의원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랄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국선을 선임을 해줍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 선정이 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만 선정해 주는 건데 현재 어떤 사법 시스템을 좀 잘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닌가. 이번에 뭐 의무 조항에 따로 들어간 건 아닙니까? 저는 뭐 따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뭐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제가 볼 때는 뭐 법조인으로서. 잘못 알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예. 국선 변호인 자체는 사실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금액이 형격이 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큰 경제 범죄, 뭐 유사수신 행위랄지, 예. 보이스피싱이랄지 이런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뭐 한 1, 20만 원 받고 이 엄청난 사건을 국선 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까? 대리해서 해줄 수 없죠.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법사위원장까지도 이제 저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예.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서도 오늘 나와주셨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도 좀 이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다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는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 그 7, 8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는 입장인데 예.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조직을 바꾸고 난 뒤부터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추정만 할 뿐인데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보안 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제가 말씀 쭉 드렸는데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조직은 이게 어떤 그 대립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이 범죄자라고 하는 공적에 대해서 어떤 그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인식이 이제 이것 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대립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갖다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해오다가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할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핑퐁이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상당히 이제 실무에서는
뭐 이제 어떤 그 명분에 있어서는 뭐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 이런 것은 이제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어떤 수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보안 수사에 있어서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해주고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려하는 거죠. 걱정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또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게 그 보안 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피의자 신병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것도 혼란이라 그래요. 이게 정해진 규정이 없네. 지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그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골치 아파하는 그 문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소청이 신병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서류만 이제 경찰에 넘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경찰의 법정 구속 기간이 10일이 지났는데 공소청이 사실은 구속을 연장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병을 만약에 경찰로 다시 넘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번에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무슨 근거로 이 구속 기간을 갖다 연장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입법 공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입법은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세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이것까지도 지금 짚지 못했다라고. 근데 이제 정수 장관이 너무 이제 빛의 속도로 이걸 통과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고도 이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련된 법률이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검찰에 구속돼서 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부인하다 나는 자백하겠다. 그러면 검찰이 자백 조서를 받을 수 없어요.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도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을 오라고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로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인지 이것조차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찰은 10일간 구속되면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20일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연장을 해서. 근데 왜 20일이 주어지냐면 경찰보다 10일을 더 주어졌냐면 보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해서 20일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는데 20일 잡고 있는다는 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자, 구속된 피해자가 왔어요. 그런데 기소하자니 무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하죠. 그러면 적어도 10일 이내에 보안수사 요구한 걸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근데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죠? 2개월 이내 최대. 그럼 구속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개정소송법은 지금 법끼리 상충이 되면서 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졸속으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연히 정해져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경찰이 수사의 키를 쥔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길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두 분 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한데 중수청의 이제 수사 능력과 관련해서 뭐 서영구 법사위원장은 한국판 FBI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럴 만한 수사 능력을 이렇게 단시간에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간 건물을 뭐 임차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뭐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작년이나 또는 뭐 금년에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 11월인데 검사 910명 중에서 공소청하고 중수청 중에서 어디에다가 근무를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77%가 공소청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수청에 희망을 한 사람들이 0.8% 7명이에요. 좀 전에 이제 지금 뭐 임용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임용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조직이라든가 정원 이것이 확정은 됐는데 채울 인력을 갖다 누굴 채울 거냐.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특례 임용을 해가지고 검사하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관을 갖다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도 이제 강제적으로 예컨대 뭐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너 여기 근무해,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여기에서 77%하고 1%면은 나머지 한 22% 정도는 검찰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이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안에 들어가서 운용할 사람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배는 떠났어요. 지금 출항한다라고 예. 지금 이제 이미 이제 공고가 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가 출항하려면 선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선원들이 있어야 승객들을 모시고 갈 텐데, 승객은 우리 국민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제 중수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상당히 기초가 주목이에요. 제가 볼 때는 10월 2일 날 개청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개청이란 말은 조직을 갖춘 상태에 개청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2,800명을 어떻게 뽑죠? 검사들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검찰 수사관들 안 가겠다고 하면 2,800명을 어떻게 충원을 하느냐. 근데 이 지금 인력뿐만 아니라요. 지금 조직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도 잘 안 갖춰 있어요. 유치장도 사실은 안 되니까 경찰을 쓰겠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사를 하려면 사법정보 시스템인 킥스가 돼야 하는데 킥스도 자신들 것이 지금 갖추지 않았어요. 예. 그럼 경찰부터 빌려서 쓴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력이나 조직이나 시설 면에서 10월 2일 개청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또 그러면 비난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도 개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사의 전문성입니다. 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이제 마약이랄지 사이버 범죄랄지 보이스피싱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9대 범죄를 중수청에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중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5억 이상이 넘어가면 중수청에서 수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고소 고발을 한다 할 때 신고를 할 때 공수처에 할지 중수청에 할지 경찰에 할지 이걸 지금 경찰들도 잘 모르고 변호사도 잘 모르는데 국민이 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네.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상당히 좀 혼란이 예상된다 그런 상황인 거고, 끝으로 이 부분을 두 분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직접 수사도 못하고 인지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의 기소 권한이 이제 침해를 받은 것이다. 이거 헌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기소랄지 이제 공소 유지는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수사를 사실은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없이 또 동네 영장을 청구하는 거, 그럼 이게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그때 이제 검수완박했잖아요. 검수완박해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틀리죠. 왜냐하면 영장 청구가 됐건 기소가 됐건 공소 유지가 됐건 이건 수사를 전제를 하는 건데, 그때 상황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보완 수사권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일부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는 통과된 것 자체는 이건 완전한 수사권을 박탈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과 다른 결론을 내릴 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때의 상황이 틀려진 거고, 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 비해서는 정치적 재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원성이 많잖아요. 국민들의 피해자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지금까지 뭐 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 뭐 여러 가지 어떤 판결 등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들이 현재 이런 그 불편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감안을 할 것인가. 뭐 어차피 이제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정치적인 사항도 예. 고려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긴 한데,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또 결정을 내릴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결정이 지금까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의외로 생각하던 그런 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제대로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좀 반대되는 쪽으로 한번 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변화될 사안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담을 나눌 시간이 상당히 좀 짧았는데요. 두 분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추가적인 변화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역대급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고요.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수빈 캐스터, 지금 기온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의 공식 기온은 35.5도로 올 최고 더위가 나타났던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강남구는 현재 36.8도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푹푹 찌는 더위에 이렇게 아이스 커피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중계 준비를 위해서 잠시 이 커피를 바깥에 세워두었는데 이렇게 얼음이 벌써부터 모두 녹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최고 39도까지 치솟으면서 연달아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충청 지역에도 처음으로 충남 청양에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등 서쪽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하남의 한낮 기온 39도, 전주는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 곳곳에서는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밤낮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날씨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찜통더위 속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외출 시 양산을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쳐서 이색적인 피서 즐기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빙상장에 문상아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지금 한여름에 패딩까지 껴입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시원하다 못해 춥습니다. 저도 이렇게 패딩까지 챙겨 입었는데요. 시민들도 한여름이지만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빙판위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꼬마 스케이터들도 멋진 피겨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여름방학이라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좀 재밌어진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해요. 되게 추워요. 건강까지 위협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한여름에도 실내 빙상장은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여름에도 온도가 10에서 15도로 유지돼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데요. 시민들은 얼음 위를 쌩쌩 달리며 이색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털옷을 입은 채 겨울왕국을 누비는 모습은 바깥의 더위를 완전히 잊은 듯한데요. 빙판이가 낯선 초보자부터 선수급 실력을 뽐내는 숙련자까지 신나게 얼음 위를 미끄러집니다. 엉덩방아를 찧어도 마냥 즐겁고 특별한 여름 추억을 쌓고 있는데요. 목동 빙상장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며 여름방학을 맞아 이달 16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네, 신나는 스케이트로 여름더위 한 방에 날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도심 속 이색 피서지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문상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뉴스나우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